유경민 회장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6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6시까지 아침 운동을 마치고 7시 정각에 집을 나서는 완벽한 일과를 지켜왔죠. 사람들은 그를 시간의 사나이라 불렀습니다. 유황그룹의 회장이 된 지 20년 단 하루도 지각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유경민은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 회사 로비로 향했어요. 직원들의 인사를 무표정하게 받으며 그는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유경민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고 있다니, 물론 보통은 보안 카드가 있어야만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안에는 생수통을 든 젊은 배달부가 서 있었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동시에 묻어났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배달이 급해서 경비 아저씨께서 잠깐 올라가도 된다고 하셔서. 유경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평소라면 즉시 인사팀에 연락해 보안 상태를 점검하라 지시했을 테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왠지 청년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청년은 생수통을 들고 서서 눈치를 보는 듯했어요. 유경민은 무심히 청년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의 왼쪽 눈가에 있는 작은 점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경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네 혹시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청년은 의아한 표정으로 유경민을 바라봤어요. 네, 회장님? 유경민은 목을대를 크게 울렸습니다. 10수년간 감정의 문을 굳게 닫아온 그의 눈에 흔들림이 스쳤어요. 자네 죽은 내 아들과 닮았군. 청년의 표정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유경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8층에 도착했고 청년은 어색한 인사를 남기고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유경민은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20층까지 홀로 올라가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어요. 20년 가까이 잊고 지냈던 감정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뇌리에 각인된 한 얼굴. 영원히 21살로 멈춰버린 아들, 준호의 얼굴이었죠. 유경민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유준호가 실종된 그날이었죠. 당시 21살이었던 준호는 대학교 친구들과 산행을 떠났다가 홀연히 사라졌어요. 수색대가 열흘 넘게 산을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계곡에 떨어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고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르게 됐죠. 회장님, 오전 회의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유경민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의실로 향했어요. 그러나 회의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자꾸만 그 배달부의 얼굴이 어른거렸죠. 왼쪽 눈가의 점,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말투까지 모든 것이 준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경민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준호의 21번째 생일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실종되기 단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유경민은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그리움을 느꼈어요. 아들이 사라진 후 그는 감정을 철저히 단절하고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유황그룹을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로 키웠지만 그 성공이 가져다준 만족감은 잠시였죠. 아내도 떠났고 남은 건 차가운 성공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경민은 오랜만에 잠을 설쳤어요. 꿈속에서 준호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꿈속의 준호는 어느새 그 배달부의 얼굴로 변해 있었죠. 유경민은 식은 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평소라면 절대 깨지 않을 시간이었어요. 미쳤나 나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이 자리한 희미한 희망을 지울 수 없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준호가 살아있다면? 기억을 잃고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유경민은 그런 생각이 들자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망상에 사로잡힌 노인 같았죠. 아침이 밝았을 때 유경민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올랐어요. 마음속으로는 그 배달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생수 배달 트럭이 건물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청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유경민의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은 더욱 요동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20년 동안 기다려온 기적일까? 유경민은 망설임 없이 청년에게 다가갔죠. 자네, 어제 본 청년이군. 청년은 고개를 들어 유경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쳤어요. 아, 네 회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유경민은 청년의 이름표를 살폈습니다. 장현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잔 할까? 장현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먼저 18층에 생수 배달을 마쳐야 해요. 유경민은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10분 후 그들은 로비 한쪽에 있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현우는 어색함에 손을 비비며 시선을 내리깔았죠. 유경민은 그런 모습이 어쩐지 어린 적 준호가 잘못을 하고 나서 사과할 때와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어릴 때 사진 같은 거 가지고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장현우는 눈을 크게 뜨며 바라봤어요. 사진이요? 그래, 단지 궁금해서 말이야. 장현우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안쪽 칸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제가 가진 유일한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고아원에서 주신 거예요. 유경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받아들자마자 그는 숨을 멈췄어요. 노란 티셔츠를 입은 5살쯤 된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바랜 탓에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왼쪽 눈가의 작은 점은 분명히 보였죠. 그러나 유경민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의 날짜와 희미한 글씨였어요. 준호, 동물원에서 1999년 여름. 그것은 자신이 직접 적은 글씨였습니다. 그날 아들과 함께 서울 동물원에 다녀온 후 찍은 사진이었죠. 준호가 노란 원숭이 티셔츠를 입고 너무 좋아해서 사준 기억이 생생했어요. 유경민의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장현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경민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얻었지? 고아원에서요. 제가 6살 때 들어갔는데 그때 제 물건이라며 주셨어요. 누가 저를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진만 남겼다고 하더군요. 유경민의 심장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또다시 상처받고 무너질 자신이 없었죠.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장현우의 목소리가 유경민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전혀. 단지 자네가 내 아들과 너무 닮아서 20년 전에 실종된 내 아들 말이야. 장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받아들고 유경민을 바라봤어요. 저는 부모님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고아원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기억이 많이 없었거든요.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유경민은 목이 메었어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외쳤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20년간 기다려온 기적이라고. 유경민은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현우와의 만남은 그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냉철한 이미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버지로서의 그리움이 솟구쳤습니다. 아침 일찍 유경민은 비서를 불러 조용히 지시했어요. 극비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야겠네. 최고 수준의 연구소를 알아봐주게. 비서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경민은 서랍에서 준호의 칫솔을 꺼냈어요. 아들이 사라진 후에도 그는 이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흔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수 배달 회사에 연락해서 장현우라는 청년의 개인정보를 알아봐주게. 비서가 나간 후 유경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걸까? 그날 오후 장현우는 또다시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러 왔습니다. 유경민은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현우는 유경민을 보자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회장님. 유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유경민은 장현우에게 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21살에 등산을 갔다가 실종된 아들, 시신 없이 치러진 장례식, 그리고 이후에 공허한 세월까지. 정말 제가 회장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장현우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유경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확신할 수는 없네. 하지만 그 사진, 그건 분명 내가 찍어준 것이야. 게다가 자네는 너무나 준호와 닮았어. 장현우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6살 때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고 고아원에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유경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해볼 생각은 없나? 장현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저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며칠 후 회사 임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유경민 회장이 생수 배달부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회장 최상현은 유경민의 사무실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죠. 회장님,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유경민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일이네. 회사에는 영향 없을 테니 걱정 말게. 그러나 최상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 혹시 사기꾼 아닐까요? 요즘 이런 수법으로 노인들을 노리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유경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만두게. 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야. 사무실을 나온 최상현은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배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회장님이 위험할지도 몰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유경민과 장현우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의 끈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유경민은 매일 아침 회사 로비에서 장현우를 기다렸고 두 사람은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유경민은 평소와 달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회사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장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면 회사 10층 식당으로 와주게. 장현우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8시에 가겠습니다. 유경민은 회사 구내식당을 비워두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구내식당은 조용했어요. 그는 주방장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소고기 국밥 2그릇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8시 정각 장현우가 식당에 도착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유경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어서 고맙네. 유경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회장님, 저를 왜 부르셨는지. 유경민은 준비된 국밥을 가리키며 말을 잘랐습니다. 먼저 식사하세. 대화는 천천히 나눌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유경민은
장현우의 식사 방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국밥의 팔을 발견하자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골라냈어요. 유경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파 안 좋아하나? 장현우는 멈칫하더니 웃었어요. 아,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됐어요. 파는 항상 따로 빼놓고 마지막에 먹습니다. 유경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준호도 파 한 가닥 안 남기고 국밥을 먹던 아이였지. 하지만 항상 마지막에 파를 먹었어. 장현우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저도 그래요. 어릴 적부터 이상하게 국밥이 좋더라고요. 특히 소고기 국밥이요. 유경민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어땠나? 힘들진 않았어? 장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원장 선생님이 잘 돌봐주셨고 친구들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항상 뭔가 빈 느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궁금했고 그의 말에 유경민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자랐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준호가 실종된 후 나는 내가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라고만 생각했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납치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장현우는 말없이 유경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놓았을까요? 만약 제가 정말 준호라면. 유경민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유경민은 연구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즉시 자신의 차를 몰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붉은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설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이 결과에 달려있는 듯 했습니다. 연구소 소장 김 박사는 유경민을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는 파일 하나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경민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 순간을 위해 20년을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만약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그것은 또 한 번의 상실이 될 테니까요. 말해보게 김 박사는 파일을 열고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회장님과 장현우 씨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친자 관계 확률이 99.9%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거의 확실한 부자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경민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붙잡았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온 우주가 그 순간 멈춘 것 같았죠. 정말 맞습니까? 실수는 없습니까?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번 반복 검사했습니다. 장현우 씨는 분명 회장님의 친아들입니다. 유경민은 결과지를 받아들었지만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감정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연구소를 나온 유경민은 차에 앉아 장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우야, 결과가 나왔어. 만날 수 있을까? 1시간 후 장현우는 유경민이 기다리고 있는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유경민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현우가 다가오자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장현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유경민은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장현우는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유경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장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내 아들아, 내가 널 버린 줄만 알았어. 유경민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60대의 노인이 소년처럼 흐느끼는 모습이었어요. 장현우는 멍하니 서서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아버지, 그 한마디가 유경민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들은 아버지라는 단어였어요. 유경민은 자신의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섞여 내렸죠. 한강의 봄바람이 그들을 감싸며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한그룹 본사는 전례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재계 최고 실력자인 유경민 회장이 사라진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진 것이었죠. 기자들이 회사 로비를 가득 메웠고 주요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특종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유한그룹 유경민 회장, 20년 전 실종된 아들 기적적으로 상봉. 생수배달부에서 재벌 2세로 장현우 씨의 운명 역전. 고아원에서 자란 유준호, 아버지와 상봉하다. 유경민은 회사 최상층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15명의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회장 최상현이 먼저 입을 열었죠. 회장님, 이번 일이 회사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가도 심하게 출렁이고 있고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어야 했습니다. 유경민은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 일은 회사 문제가 아닌 내 가족 문제네.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어. 최상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갑작스러운 상속자 등장은 주주들의 불안을 키울 뿐입니다. 게다가 준호 씨는 아니, 장현우 씨는 회사 경영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갑자기 상속자로 부각된다면 유경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최 부회장, 당신 말은 내 아들이 경영 능력이 없다는 건가?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마케팅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준호 씨의 귀환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면에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언론 대응부터 주주 설득까지 무엇보다 준호 씨 본인의 의사는 어떤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유경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는 아직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거야. 나도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어. 이 아이가 돌아왔다는 게 기적이지 재산 따윈 부차적인 문제야. 회의가 끝나고 유경민은 장현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장현우는 여전히 생수배달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그는 어색하게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함께 준호야. 장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소파에 앉았어요. 아직 준호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유경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모든 게 갑작스러웠으니까. 장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가 많이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쟤 때문에 곤란해지신 거 아닌가요? 유경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건 다 지나가는 소동일 뿐이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야. 갑자기 아버지가 생기고 재벌 아들이 되었으니 혼란스럽겠지? 장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도 있습니다. 특히 회장님과 함께 있으면. 다음 날 새벽 유경민은 익숙한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일과를 계획했어요. 그는 오랜만에 캐주얼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검은색 폴로 셔츠에 평범한 청바지였죠. 6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여전히 건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6시 30분 유경민은 자신의 차를 몰고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어요. 장현우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현우가 생수배달 유니폼을 입고 나왔죠. 그는 유경민의 차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여긴 어쩐 일로? 유경민은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었어요. 오늘은 내가 따라가 볼까 해서. 괜찮겠나? 장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생수 배달 트럭으로 향했어요. 트럭 앞에서 장현우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건 그냥 평범한 배달 일인데. 유경민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준호야, 나는 20년 동안 너와 함께할 시간을 잃었어. 이제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같이 하고 싶구나. 장현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럭에 오른 유경민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일찍 깨어나는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60년을 살아오면서도 이런 시간에 서울의 거리를 바라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첫 배달지는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장현우는 트럭 뒤에서 20리터짜리 생수통을 꺼냈습니다. 유경민도 망설임 없이 생수통을 들었죠. 아버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무거운데. 유경민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직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자, 가르쳐 주게.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생수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유경민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며 그는 장현우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지켜봤죠. 고객들을 대하는 친절한 모습, 무거운 생수통을 나르는 힘찬 모습에서 유경민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럽구나, 준호야. 유경민이 문득 말했어요. 장현우는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이 자랑스러우세요? 유경민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내 어머니도 그걸 보면 기뻐했을 거야. 장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유경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너를 무척 사랑했던 분이야. 하지만 내가 사라진 후 우리는 서로를 지탱해주지 못했지. 그녀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두 사람은 배달을 마치고 한강변으로 트럭을 몰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였어요. 트럭 안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그들은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이젠 내가 따라갈게 아빠로서 뒤늦게라도. 유경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새로 시작해요. 아버지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해 뜨는 새벽 도로를 달리며 그들의 웃음소리가 트럭 안을 가득 채웠어요. 유경민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죠. 인연은 잊힌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부자의 연이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것이었어요. 유경민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